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 올해 68입니다. 40년을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며 번 돈으로 내 손으로 지은 집 한 채를 딸과 사위에게 넘겼습니다. 같이 살자, 가족이잖아, 그 말 하나 믿고요. 그 결과 제가 어떤 꼴이 됐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정확히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죠. 그날도 저는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반 정도였나 싶어요. 그 시간이면 점심시간 손님들도 나가고 저녁 시간 손님들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 짧은 숨 고르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주전자를 내려놓고 라디오를 켤 때면 말이에요.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40년을 거의 그 일상이었어요. 딸 선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쁜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에서 나온 거겠네 싶었어요. 얼굴을 보니 뭔가 미리 준비된 표정이었어요. 아, 이런 표정은 나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엄마 이거 좀 들어봐라고 할 때의 표정 말이에요. 제가 짜장면 하나를 먹다가 고개를 들었죠. 밥 먹었냐고 물으려는데 선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일 좀 그만하시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선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하루 종일 서 계시는데 연세가 연세니까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 딸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주들 보면서 살아야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아가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어요. 정민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바뀌었어요. 선아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요. 나이 드시는 거 보면 이 집 지붕도 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니까 위험하다고요. 내가 한번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이 집이 오래된 건 맞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뒤 한 번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번 돈은 다 애들 키우고 장사하는 데만 썼으니까요. 그럼 나도 같이 사는 거냐고 물었어요. 선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했어요. 아파트도 넓고 난방도 좋다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사위 이정민이 들어왔어요. 정민이는 항상 말도 없고 점잖은 사위였어요. 선아가 너무 갑자기 나가서 따라왔다며 인사를 했어요. 밥 먹고 싶냐고 물으려는데 짧게 말씀만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이가 선아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모습만 봐도 뭔가 준비된 것 같았어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집을 처분하시고 그 돈으로 자기네 아파트 명의에 넣으면 서로 편할 거라고요. 내가 한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자꾸만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게 내 문제였어요. 그럼 내 이름은 안 들어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정민이가 웃으면서 그건 서류상 문제일 뿐이고 실제론 가족끼리 다 같은 거라고 했어요. 신뢰하시면 된다고요. 신뢰.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나는 그 말을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애들이랑 함께 살 수 있다는 거냐고 했더니 정민이가 당연하다고 했어요. 정민이의 미소가 환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는 환하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좋지, 이제 나도 편하게 살겠구나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조그만 목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그 목소리를요. 그 목소리를 나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시가 가장 큰 실수였어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산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외롭게 살았던 20년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 곁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집을 팔기로 결정한 건 2주일 뒤였어요. 부동산 중개소 아저씨는 요즘 이런 집이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역세권 근처라서 그런 거겠죠. 그 말에 나는 좀 더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럼 나도 괜찮겠네. 딸과 함께 좋은 아파트에서 살겠다.
집값은 상당했어요.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집의 벽, 천장, 마루판 하나하나에는 내가 흘린 땀이 묻어 있었어요. 천하가 곧 이사라며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이삿짐을 싸는 것을 도와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야 가족끼리 함께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손주 미경이가 자꾸만 내 주위를 맴돌며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살 거냐고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영원히 여기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천하와 정민이 그리고 손주들이 사는 아파트에 나도 함께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따뜻한 난방,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가족끼리 밥을 함께 먹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정민이가 방 정리 좀 해달라고 했어요. 요즘 애기 키우느라 힘들다고요. 그건 정당한 말이었어요. 아파트는 분명히 널찍했지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알았다고 했어요. 나는 방을 정리했어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정민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부엌은 자기네가 쓰는 공간이니까 밥은 방에서 드시면 어떻겠냐고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 부엌에서 항상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냄새. 내가 밥 지을 때 나는 냄새 말이구나. 내가 밥을 지을 때 나는 냄새가 이 집의 공기를 더럽히는 것이라니. 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밤 나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밥 한 숟가락에 눈물 2줄이 흘렀어요. 천하가 들어오다가 나를 봤어요. 천하의 눈도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괜찮냐고만 물었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언가가 줄어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비트는 것처럼. 세탁기는 나눠 쓰기 힘드니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휴대폰 충전할 때는 전용 콘센트를 쓰라고 했어요. 애들이 자주 만진다고요. 욕실 사용 시간도 정해서 쓰자고 했어요. 하나하나는 다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그 합리성이 모여서 뭔가 비정상이 되어갔어요.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 식구가 모두 나가간 후에 욕실을 썼어요. 저녁은 아무도 쓰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썼어요. 세탁은 주 3회 코인 세탁소에 갔어요. 그곳은 30분 거리였어요. 각각이 하나하나는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여지니까 천하는 자꾸 정민이도 요즘 스트레스 많다고 회사 일이 힘들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정민이 요즘 거의 집에 안 온다고요. 그럼 힘들겠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자꾸만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가게를 해본 내가 어떻게 남편의 필요함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요. 내가 받아들일수록 정민이는 더 자신감 있게 나를 밀어냈어요. 벽지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바라보던 밤들이 기억나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나도 저 안에 속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잠시 머무는 손님인 건가? 어느 날 오후 일이 터졌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어요. 또 실수인가? 한 번 더 눌렀어요. 역시 안 됐어요. 내 손이 떨렸어요. 천하한테 물어봐야지. 전화를 했어요. 천하가 받더니 정민이 오빠가 보안상 바꿨다고 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다시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시 알려드릴게요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밤 9시, 저녁 10시, 밤 11시.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아파트 외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12월의 밤은 참 차갑더라고요. 내 몸도 차갑고, 내 가슴도 차갑고, 내 손도 차갑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선아가 나왔어요. 왜 밖에 있냐며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비밀번호 말이야 라고 했더니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선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빠가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흔들렸어요. 딸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선아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선아가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이 차디찼어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의 손님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이 정민이가 출근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 혼자 나가실 때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좀 와서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민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사실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가 물을 용기가 없었어요. 나 나갈게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날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무자비하게 추운 날씨였어요. 우산도 안 들고 나갔으니까요. 복지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난 게 김말순 언니였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라며 언니가 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내 얼굴이 너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언니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언니의 배려였어요. 저녁 7시 반 나는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현관에 들어갔을 때 낯선 신발이 많이 놓여 있어. 거실에서는 목청이 높은 웃음이 나왔어요. 정민이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팀장님 좋다. 한 잔 더. 자, 여기 안주도 많고. 나는 움직였어요. 내 방으로. 거실을 지나가면서 선아를 봤어요. 선아는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내 눈과 마주쳤을 때 선아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나는 방 문을 닫았어요. 그 밤 나는 방 안에서 자리에만 앉아 있었어요. 왜 이럴까? 뭐가 자꾸만 잘못되는 걸까? 내 딸이, 내가 키운 딸이.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이 났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긴 안 돼. 그렇게 깨달음은 왔어요. 한 번에 명확하게.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는 없다는 걸. 나는 짐이구나. 부담이구나.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구나. 며칠이 더 지났어요. 차위는 계속 조용하게 나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정말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버렸어요.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선아가 나를 봤을 때 뭔가 미리 정해진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제 알아요. 그런 표정을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엄마, 라고 부르더니 정민이가 라고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정민이가 들어왔어요. 혹시 오늘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셔도 되냐고 물었어요. 친구들이 온다고 했어요. 아, 또 친구들. 그 말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자기네도 이제 사생활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 말에 내 안에 뭔가가 깨졌어요. 내가 일어섰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40년을 벌어서 마련한 그 집을 팔아서 이 집을 샀다고 소리쳤어요. 정민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나 어디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숨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얼마나 짜증난 그런 숨이었는지. 계약서를 보라고 했어요.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법적으로 이 집은 자기 거라고요. 내가 피가 한 점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그리고 자기네 신혼집이니까 어머님이 계시는 게... 라며 말을 흐렸어요. 선아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만해 라며. 선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정민이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냐 명백한 건데. 어차피 연세도 있고 도시 생활 힘드시니까 시골로 내려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제안이 나왔어요. 그 제안이 나왔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가라는 거네. 결국 정민이는 아니라고 서로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선아야 라고 불렀어요. 내가 딸을 봤어요. 너도 이 말에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선아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아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도 좀 힘들다고 정민이 회사 일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정지됐어요.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챙겼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옷 몇 벌과 이불을 들었어요. 선아는 말렸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어요. 엄마, 선아가 나를 잡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문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터미널 근처 벤치가 내 침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곳에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12월의 새벽 서울은 정말 찬 곳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구도 내게 눈을 주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말순 언니였어요. 영숙 씨, 어디야?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야. 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라고만 말했어요. 어디야? 어디 있어? 터미널 벤치요. 라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20분 만에 나타났어요. 어두운 새벽에도 언니는 나를 찾아왔어요. 이 자식들이 언니는 나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됐어. 이제 우리 집 가자. 말순 언니의 집은 복지관 근처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방, 작은 주방이었어요. 하지만 거기는 따뜻했어요. 언니는 밤새 국을 구웠어요. 먹어, 영숙 씨. 속을 따뜻하게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 국 한 숟가락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 라고 물었더니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싸워야지. 싸워. 뭐하고? 그 사위란 인간이랑 그리고 내 딸이랑. 딸이라고? 그 딸이 뭐 했는데? 엄마 재산을 남자한테 줄 뻔했어. 나는 말을 못했어요. 딸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딸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하지만 언니는 달랐어요. 영숙 씨, 울기만 하면 끝이야. 싸워야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내 돈으로 산 집이잖아. 증거가 있어. 증거?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 뭐든 있어? 통장은 있지. 그래. 그게 증거야. 이게 내가 낸 돈이라는 증거. 그때 언니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으니 가보라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았어요. 책이 많았어요. 법률 책들로 가득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재희였어요. 나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집을 팔았는지, 어떻게 돈을 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숙 씨,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했어요. 돈을 내신 분이 본인이시라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쉽게 말해서 사위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의 돈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다시 뛰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장 내역, 집을 팔 때의 계약서, 그리고 돈을 넘길 때의 문자나 카톡 같은 증거요.
나는 밤새 제 휴대폰을 뒤졌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집 팔면 우리 아파트 명의에 넣자. 같이 살자, 가족이잖아. 그 메시지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야. 이게 내 증거야. 며칠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정민이에게 내용 증명장이 가 있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예정.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선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민이 회사까지 난리 났어요. 그래.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도 내 딸이면 알겠지. 그 집은 내 손으로 지은 인생이야. 그걸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집은 그냥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엄마도 들어와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아니야.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남겨놓고 온 가게였어요. 동생 준호가 관리해주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이 가게 좀 다시 할게. 미안해 라고 했더니 준호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키를 건네줬어요. 형제도 어색했어요. 20년을 떨어져 지낸 우리였으니까. 분식집의 문을 열면서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1인분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서류를 내고 진술서를 쓰고 법원에 다녀오는 길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이 든 다리로 그 계단을 매번 올라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끝까지 가본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중간중간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정민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그래?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 그냥 합의하면 안 될까요? 선아야, 내 남편이 힘든 건 알아. 근데 엄마가 흘린 눈물은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 딸은 울었어요. 내 딸도 힘들었어요. 그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야 나 자신이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김재희 선생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꼼꼼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내가 낸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혔어요. 통장 내역, 집을 팔 때의 계약서, 선아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실을 만들었어요. 정민이 측 변호사는 계속 법정 명의가 정민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이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법 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피고는 원고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법정을 나올 때마다 말순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잘 됐어? 응, 변호사님이 잘하셨어. 그래, 잘 됐다. 우리 이기는 거야. 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나를 지탱하게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분식집을 열심히 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했으니 단골들이 많았거든요. 사장님, 요즘 어디 계셨어요? 아, 잠깐 딸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다. 나는 웃었어요. 좋았냐고? 글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순 없었어요.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데우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가 40년을 일궈온 것이야. 이걸 지켜야 해. 어느 날 정민이가 분식집에 찾아왔어요. 장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왔어? 합의하시죠. 제가 일부 돈을 드릴 테니. 얼마? 2천만 원? 나는 웃었어요.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건 제 명의로 된 집이니까요. 아가. 장모님,
나가라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저런 인간이 내 사위라니. 저 사람한테 내 딸이 평생을 맡겨져 있다니. 그리고 4개월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숙 씨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봤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본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미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그 문장 하나에 40년 인생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말순 언니가 손뼉을 치며 울었어요. 봐라, 세상은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겨울해가 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제야 조금은 편해지겠구나. 며칠 뒤 뉴스가 터졌어요. 정민이가 회사에서 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위란 인간, 결국 그런 인간이었어. 말순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는 그를 형사 고소했어요. 정민이는 집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천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라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민이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집도 압류당할 수 있대요.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어떡해요? 전화 너머로 선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정민이가 그런 사람인 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도. 알았어. 너 힘들겠다.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괜찮은데 엄마. 응, 나 이제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모든 분노가 녹아내렸어요. 그래, 저 아이는 내 딸이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 피니까. 이틀 후 선아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분식집에 찾아왔어요. 미경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미경이. 할머니, 우리 어디서 살아요?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아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엄마, 우리 어디서? 걱정 마. 곧 집이 생길 거야. 나는 딸을 안아줬어요.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법원의 판결 이후 정민이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니까요.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나는 그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 했지만 포기했어요.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예전에 팔았던 그 단독주택 근처에 작은 빌라를 샀어요. 법원에서 받은 돈으로. 그리고 선아와 손주들을 그곳으로 불렀어요. 엄마, 이게. 응, 우리 집이야. 빌라는 작았어요. 방이 2개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살아도 돼, 그럼. 너 내 딸이잖아. 선아가 울었어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미경이가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럼 우리 미경이. 여긴 우리 집이야. 그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어요. 정민이는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죄로. 선아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미안해요, 엄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아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회계팀으로 복직했어요. 퇴근 후엔 분식집에 들러서 나를 도왔어요.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야, 넌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이제 내가 엄마 좀 도와드려야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 아이도 컸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그 후로
나는 다시 분식집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떡볶이집.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이름이 특이하네요. 그냥 제 인생이랑 닮아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천하가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도왔어요. 앞치마를 입고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딸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응, 그래. 떡은 좀 더 넣고. 손주들도 가끔 가게에 왔어요. 미경이가 자꾸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그래, 우리 미경이. 많이 먹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했으니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딸이랑 같이 하시네요? 네,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보기 좋네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최고죠. 가족.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뭘까?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일까?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이야.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선아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그때, 됐어. 이제 그만하자. 아니에요. 말해야겠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요. 정민이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선아야. 네, 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그래도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빌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겨울 하늘은 참 맑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미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많이 팔았어요? 그럼 우리 미경이 덕분에. 제가 뭘 했는데요? 예쁘게 웃어줬잖아. 미경이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집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지만 결국 나 자신은 지켰다. 내 존엄을, 내 인생을.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았다. 선아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아직. 엄마, 이번엔 진짜 같이 가요. 내가 엄마 옆에서 평생 지킬게요. 그래, 고맙다. 선아가 나가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 함께할 가족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재미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가게 문을 열면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좋아. 오늘도 시작이다. 그리고 그날도 떡볶이 냄새가 골목에 퍼졌어요. 40년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게.